14세기가 되자 원나라는 점차 쇠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남방에서 힘을 키우던 영웅 호걸 중에서 주원장이 장사성, 진우량 등을 물리친 후 1368년 명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명나라는 곧장 북평으로 진군하였는데 원 순제는 그 소식을 듣고 몽골 추원으로 달아났지요. 이렇게 중원은 다시 한족의 차지가 되었고 1398년 명태조는 손자 주윤문을 황제로 추대하라는 명을 내리고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대 건문제 주윤문이 즉위하였고 그는 자신의 황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번왕들과 정치투쟁을 이어갔지만 가장 강력한 적인 북평의 연왕에게 패하고 황권을 빼앗겼는데 그가 건문제의 숙부이자 정난의 변을 통하여 제3대 황제가 되는 영락제입니다. 영락제는 이후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고 북방의 변경을 튼튼히 하며 필요할 경우 직접 몽골 추원으로 쳐들어가 북방 이민족을 정벌하여 명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은 황제이지요. 이어서 제4대 황제로 즉위한 인물은 영락제의 장남 홍의제 주고치로 그는 아버지가 북벌을 나간 동안 계속해서 감국을 하며 국정 경험을 쌓았는데 홍의제는 아버지와 달리 정벌을 통한 대외 확장 정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가혹한 부역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의 원정도 취소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한 황제였는데 그는 재위 1년도 안 되어 사망하였죠. 제5대 황제 선덕제 주첨기는 홍의제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조부 영락제의 강인하고 용감한 성격과 부친의 인자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성격을 모두 닮은 인물이었죠. 선덕제는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거나 세금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며 백성들을 살피는 황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1428년에 영락제의 동생으로 아버지뻘 되는 주건이 남창성 근처의 토지를 하사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선덕제가 주건이 현재 받는 녹봉은 백성들의 조세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추가 지급을 거절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선덕제는 귀뚜라미 싸움과 같은 도박을 좋아하여 촉직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궁은 싸움을 잘하는 귀뚜라미를 얻기 위한 경쟁으로 폐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결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명나라는 선덕 연간에 가장 번영했다고 할 수 있으며 부친 홍의제 시절과 합하여 이 시기를 인선에 치라 합니다. 선덕제는 1435년 38살의 젊은 나이로 병사하였고 그 뒤를 이어 황위에 2번 오르는 아들 정통제가 제6대 황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정통제는 아버지 선덕제의 출생은 맞지만 어머니가 과연 후궁 손귀비인지 아니면 궁녀의 소생인지 확실치 않아 출생 논쟁에 있는 황제인데 명서와 명실록에는 후궁 손귀비 출생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책들에는 손귀비가 궁녀의 아들을 빼앗아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정통제는 중국 치욕의 역사 중 하나인 토목보의 변의 주인공인데요. 토목보의 변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시간에는 정통제가 2번째 황위에 오르게 되는 탈문지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9년 토목보의 변을 통하여 제7대 경태제 주기옥이 즉위하였지만 이듬해의 우여곡절 끝에 정통제가 포로 생활을 한 지 1년 만에 황궁하였습니다. 비록 정통제가 실권이 없는 태성왕이긴 했지만 언제든 세력을 규합하여 황위를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경태제는 정통제를 남궁에서 7년 동안이나 사실상 구금된 채 살게 하였죠. 아울러 경태제는 1452년 정통제의 적장자이자 이미 태자로 책봉되어 있던 주견심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아들 주견제를 책봉하였는데 주견제가 책봉 1년 만에 요절하여 황위를 이을 아들이 남지 않았고 1457년 본인마저도 병상에 눕게 되자 조정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치가 빠른 조정 대신들이 태상왕이었던 정통제를 찾아가 다시 한번 즉위를 요청하였고 그렇게 8년 만에 정통제가 제8대 황제로 다시 즉위하였죠. 무청후, 석형 등이 남궁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황제를 추대하였다 하여 이 사건을 탈문지변 또는 남궁 복벽이라 하며 정통제는 곧장 연호를 천손으로 바꾸고
토목의 변을 극복했던 병부상서 우겸을 체포하여 참수하는 등 경태제의 측근들을 모두 숙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경을 헤매고 있던 경태제를 고심 끝에 다시 성왕으로 강등시키고 서원에 구금하였는데, 경태제는 구금 후 곧 사망하였고 정통제도 1464년 38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제9대 황제 성화제의 주견심은 정통제의 장남으로 토목의 변으로 경태제가 황제에 오른 후 태자에서 폐위당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문지변으로 아버지가 복위하여 주견심 역시 황위에 오를 수 있었죠. 성화제는 말더듬이 황제로 알려져 있는데, 아버지가 황궁하여 남궁에서 유폐 생활을 하는 동안 본인 역시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것이 그 이유였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성화제는 18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지만 성격이 차분하고 도량이 넓으며 비교적 충신도 알아보는 황제였습니다. 아울러 강등당한 경태제를 다시 황제로 추전해주는 은덕을 베풀기도 하였죠. 하지만 제위 중반기에 이르면 그토록 사랑했던 만귀비가 실권을 장악하고 조정을 농락하는 것을 지켜보며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만귀비는 회의만 비빈들을 낙태시키고 오황우를 폐위시켰으며 환관들과 결탁하여 재물을 빼돌리는 등 계속하여 악행을 저질렀지만, 만심한 총애한 성화제는 그 모든 행위들을 모른 척하거나 두둔하였습니다. 황제를 자기 품에 넣고 조정을 주무르던 만기비가 1487년 병이 들어 사망하였는데, 성화제는 끝까지 자신의 통치를 망쳐놓은 주범이 만기비인 것을 모른 채 몇 달 후 사망하였습니다. 이어 즉위한 제10대 황제 홍치제 주우탱은 성화제의 셋째 아들로, 그는 아주 불행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인 기숙비가 요족 출신의 미천한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회임과 출산 소식이 만귀비 귀에 들어갈 경우 살해당할 게 뻔했기 때문에 철저히 숨겨진 채 길러졌기 때문이죠. 성화제는 자신의 둘째 아들 주우국이 사망한 몇 년 뒤인 1475년이 되어서야 주우탱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주우탱은 6살의 나이로 태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이후 주우탱은 만기비에 살해당하지 않기 위하여 성화제의 모후인 주태우 밑에서 자랐고, 만기비와 성화제가 사망하자 홍치제로 즉위하였지요. 하지만 홍치제는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연을 실시하고 실제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를 다스린 현명한 황제였습니다. 아울러 신하들의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아버지 시대의 폐단이었던 불교와 도교의 허식도 금지하였으며, 환관이 황제를 대신하여 국정을 처리하는 전결을 없애고 소위 만기칠남으로 국정에 임하기도 하였죠. 1505년 홍치제가 사망할 때까지 약 18년 동안 명나라는 거의 밀란이 없었고 변경은 안정을 이루었으며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시기를 홍치중흥이라 합니다. 아울러 홍치제는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일부일처제를 고집한 황제이기도 한데요. 스라의 아들 2명이 있었지만 그중 둘째 주후위가 요절하는 바람에 황위 계승자는 장남 주후조 뿐이었고, 그는 다행히 제11대 정덕제로 즉위하였지만 정덕제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 황제의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따라서 그의 사후에는 성화제의 사남이자 홍치제의 이복 동생인 주우원의 둘째 아들 흥왕 주우총이 제12대 황제로 즉위하는데, 그가 바로 가정제이죠. 1505년 제11대 정덕제 주후조부터 살펴보면, 그는 어렸을 적에는 성군의 자질을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놀기를 좋아한 황제로 특히 수렵이나 전쟁놀이를 좋아했습니다. 이를 환관 유근이 꿰뚫어 보았고, 그는 어린 황제를 꼬셔서 서안문 밖에 표방이라는 웅장한 별궁을 짓게 한 후 그곳에서 놀게 하였는데, 정덕제는 1508년 표방으로 거처를 옮긴 후 152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금성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표방에서 머물며 아름다운 궁녀들과 향락을 즐기고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보며 지냈습니다. 그 사이 유군은 황제의 총애 속에 마음껏 국정을 유린하게 되죠. 아울러 이 정덕 영간이 양명학을 창시한 왕학명의 활동시기이기도 합니다. 산원공상을 엄격히 구분했던 명초에 반하여 명중기는 농업의 발달로 인한 잉여 생산물이 상업의 필요성을 증가시켜 상인의 역할을 증대시켰죠.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깨달은 왕양명은 산업공상이 종사하는 업종은 다르지만 돈은 같다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상하, 빈부, 귀천 등의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주자학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견해였지요. 이를 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양지설인데,
인간은 모두가 양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양명학의 강학 장소에는 상인과 수공업자 등 서민층이 몰리며 열광하였고, 기존의 지식인들에게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원흉으로 지적되어 비판받게 됩니다. 참고로 조선의 지식인들도 강화도를 거점으로 양명학을 수용하였는데, 정제도가 본격 수용한 양명학은 이후 그의 후손과 전주희 씨에게 계승되어 강화학파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슷한 시기에 유럽 역시 상업의 발전에 따라 상인들의 사상적 배경이 필요했고, 때마침 칼뱅이 등장하여 기존의 기독교 교리를 뒤엎는 사상으로 상인들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죠.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동양의 왕양명과 서양의 칼뱅은 궁극적으로는 서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덕제는 향락을 즐겼지만 외적의 침입에는 결코 나약한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1517년 몽골이 오만의 기병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는 스스로를 대장군으로 임명하여 군사를 지휘하며 부하 장졸들을 몽골의 포위망으로부터 구출해내기도 하는 등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죠. 중국 역사에서는 이를 응주대첩이라 하는데, 대첩이란 말을 쓰기에는 과장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는 토목보에서 정통제가 당한 치욕을 씻어준 황제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521년 정덕제는 한창 나이인 31살에 사망하였고, 그가 전쟁을 좋아했던 이유로 묘호도 무종으로 정해졌습니다. 무종이 아들이 없이 사망하자 조정에는 누구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성화제로부터 홍치제를 거쳐 정덕제까지 3대에 걸쳐 입각했던 내각수보 양정화가 성화제의 손자들 중 주후총을 추대하였습니다. 드디어 1521년 제12대 가정제 주후총이 즉위하였고 45년간의 긴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제 시기 중요 사건인 북로남해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영상에는 대레인 논쟁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레인 논쟁이란 황제에 오른 가정제가 그의 친부 흥언왕과 백부인 홍치제의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를 황제로 추대한 양정화는 육아의 원칙에 따라 가정제가 홍치제의 호적에 들어가 홍치제를 돌아가신 아버지인 황고로 칭하고, 친부인 흥언왕은 황숙고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숙부를 친부로 불러야 하고 친부를 숙부로, 그리고 친모를 숙모로 불러야 하는 것은 황제인 가정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예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제는 그 결제를 차일피일 미뤘는데, 가정제의 본심을 알아차린 신하 장총이 가정제는 주원장의 7대 손으로 성화제의 황통을 적법하게 계승하였으므로 굳이 홍치제를 황고로 부를 필요가 없다는 상소를 하였죠. 아울러 이때부터 조정의 신하들은 양정화를 중심으로 홍치제를 황고로 불러야 한다는 당파와 장총을 중심으로 흥원왕을 황고로 해야 한다는 당파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정제가 승리하여 본인 뜻대로 홍치제는 황백고로, 친아버지 헌왕제를 황고로 칭하였죠. 아울러 그 과정에서 소위 대례옥이라 불리는 척사를 통하여 수많은 공신들을 숙청하며 조정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례의 논쟁은 가정제의 승리로 끝났고, 그는 대례집의, 명륜대전 등을 편찬하여 자신의 황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선 현종 시기 두 차례 발생한 예속 논쟁은 인조의 차남인 효종과 효종비가 사망했을 때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 사이의 대립을 말하는 용어로, 명나라의 대례의 논쟁은 황고 호칭 문제에, 조선의 예속 논쟁은 복상 기간 문제로 각각 구분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66년 가정제가 사망하자 제13대 윤경제 주제우가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일용불상견이라는 선왕의 뜻에 따라 태자에 책봉되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보지도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낸 불운한 황제였지요. 따라서 아버지 시기의 허례허식을 모두 패하고 적폐를 일수하는 등 혁신의 의지가 강한 황제였습니다. 윤경제의 통치 기간은 비록 6년에 불과했지만 그는 아버지와 다르게 몽골과의 화친을 통하여 북방을 안정시키고, 태조 이후 약 200년간이나 지속되어온 해금 정책을 폐지하여 해상무역도 허하며 백성들이 비교적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한 황제입니다. 이를 윤경신정이라 하는데,
태평성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정치를 펼쳐서 붙여진 호칭이라 하겠습니다. 1572년 윤경제가 사망하자 그의 셋째 아들 주익균이 제14대 만력제로 즉위하였습니다. 만력제 시기에 기억해야 할 사건으로는 장거정의 개혁 정치와 만력 3대정, 사리오 전투 등인데 이는 명나라 중후반기를 아우르는 중요 사건들로 지난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번 시간에는 만력 연간에 활동한 또 한 명의 중요 인물 마테오 리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552년 이탈리아 교황령 마체라타에서 출생하여 1571년 예수회에 입회하였고 1582년 마카오로 이동하여 중국을 배운 선교사입니다. 마카오에서 머물던 리치는 조경, 소주, 남창, 남경, 임청으로 서서히 북상하면서 지구의, 해시계, 프리즘, 자명종, 기하학, 세계지도와 같은 서방의 문물을 신사층이나 왕족에게 소개하였고 동시에 유교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천주교를 소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상황을 유럽에 전하며 동서문명 교류에도 공헌하였죠. 특히 그가 제작한 고려만국전도는 중국이 세계를 조금 더 정확히 인식하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지도를 통하여 처음 사용한 구라파, 대서양 등의 용어는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테오 리치를 단순히 천주교를 중국에 전파한 선교사만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동서문명 교류의 선구자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1620년 7월 만력제가 붕어하였고 그의 장남 제15대 태창제 주상락이 즉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복하던 단약으로 이미 몸이 쇠약해져 있었고 즉위 한 달 만에 39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를 한 달 천재라 부릅니다. 아울러 그의 죽음을 홍환안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가 죽음에 이르는 음모론적인 과정이 있으니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창제가 즉위 한 달 만에 죽자 장남 청계제 주유교가 제16대 황제로 1620년 즉위하였습니다. 급히 황제로 즉위한 청계제는 목공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조부 만력제가 망쳐놓은 국정을 쇄신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죠. 따라서 그 틈을 타 실질적으로 황제 노릇을 한 자가 바로 희대의 간신 환관 위충현입니다. 이름 충현 역시 그만을 총애했던 청계제가 하사한 이름으로 충성스럽고 현명한 신하라는 뜻이지만 실제로 그는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간신이었죠. 특히 양년, 좌광두, 원하중 등 이른바 독립육군자는 위충현 일당에게 가장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죽은 신하들입니다. 독립당은 명나라 말기에 활동한 양심적인 사대부들의 정치 결사체였는데 대의 명분을 중요시하고 청렴했던 독립육군자가 희생된 것은 망해가는 명나라의 국군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독립당이 제거되자 세상은 위충현의 천하였고 사실상 황제는 위충현이었습니다. 이런 위충현의 국정농단은 1627년 청계제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죠. 1627년 8월 즉위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 주유검은 한 달 천자 태창제의 5째 아들로 이복형인 청계제와는 달리 강하게 열중하고 경전을 즐겨 읽었으며 역대 성군과 현신들의 어진 정치를 배우고자 한 황제입니다. 특히 그는 엄당의 영수 위충현을 제거하지 않으면 황권을 지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죠. 따라서 숭정제는 먼저 위충현의 오른팔이며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최정수를 탄핵하였고 이후 위충현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알아차린 신하들은 위충현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따라서 위충현은 숭정제에 의하여 좌천당하였고 결국 목을 메고 자살하였습니다. 이렇게 엄당은 몰락하였고 당이 부활했으며 특히 엄당에 의하여 쫓겨났던 원숭환을 병부상서로 기용하여 요동수복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아울러 숭정제는 독립당 인사들을 중용하여 조정을 정비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죠. 하지만 숭정 연간에는 해마다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잇따랐고 1641년에는 전염병까지 창궐해서 농민들의 생활이 붕괴되자 백성들은 서로 도적이 되어 약탈로 생계를 유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장원충과 이자성이었죠. 장원충은 1606년 섬서성 정변현의 한 빈농에서 태어났지만 영민하고 부지런하여 일찍이 그를 깨우쳤고
농민군 지도자가 되어 1644년에는 사천 지방에서 국명을 대설화하여 황제를 칭한 인물이고, 이자성 역시 섬서성 미지연에서 태어나 민심을 읽는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1644년 서안에서 황제를 칭하고 국명을 대순으로 한 호걸이었습니다. 아울러 중원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요동지방에서는 홍타이지의 청나라가 건국되어 호시탐탐 중원을 노리고 있었죠. 홍타이지는 후금 시절인 1627년 황제로 즉위하자 곧장 명나라의 영주와 금주를 공격하였지만 요서의 병부상서 원숭안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퇴각한 바 있었는데, 홍타이지는 숭정제의 의심증을 이용하여 이간계를 펼쳐 원숭안 제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방의 변경을 맡을 인재가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제를 자칭한 이자성마저 대군을 이끌고 북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청나라를 상대하기 위하여 명군 주력을 산해관에 배치한 명나라는 전선이 두 곳으로 확대되자 전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그렇게 북경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처에서 황제를 찾는 소리가 들리자 숭정제는 황궁리 매산으로 피신한 후 목을 메어 자살하였고, 1644년 그렇게 명나라는 멸망하였죠. 명청 대결과 원숭안의 활약은 홍타이지를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숭정제는 망해가는 명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노력한 황제였지만, 인재를 등용한 뒤 의심을 하여 쉽게 인재를 파면하거나 죽였던 행위, 특히 원숭안을 살해하며 명나라를 구원해줄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없앤 황제라 하겠습니다. 이상 남명을 제외한 명나라 16명의 황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